반갑습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두 거물이죠. 세일즈포스와 팔란티어. 이 두 회사 사이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세일즈포스 CEO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약간은 도발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파고들면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발언의 맥락을 좀 살펴보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입지에 대해서는 뭘 시사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약간 숨겨진 의미를 찾는 탐정처럼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그 발언 내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 CNBC 인터뷰였죠? 네, 맞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팔란티어를 꽤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특히 이제 팔란티어의 높은 기업 가치,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가격, 이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했죠. 네, 팔란티어가 매출의 100배에 달하는 가치 배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듯이 말했어요. 네. 인터뷰 영상을 보면 그 표정이 좀 묘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성숙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매출의 한 몇 배, 많아야 10몇 배 정도로 평가받는 걸 생각하면 100배는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이례적인 수준이죠. 게다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요.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비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중 하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네, 가격이 아주 높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죠. 심지어는 그 미 육군 계약 경쟁에서 세일즈포스가 팔란티어를 이겼다. 이런 얘기까지 굳이 꺼냈더라고요. 네, 이건 뭐 거의 대놓고 견제구를 던진 거죠. 물론 뭐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도 평소에 경쟁사 얘기할 때 직설적으로 하기로 유명하니까요. 서로 약간 잽을 주고받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는 경쟁사 깎아내리는 걸로 보이는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죠. 언뜻 들으면 당연히 비판이죠. 뭐 가격 거품이다, 너무 고평가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오히려 팔란티어의 강점을 더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비판이 오히려 강점을 부각시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높은 가격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가장 비싸다는 그 비판이 뒤집어 보면 그만큼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무나 못 받는 가격을 받는다는 건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뜻이다. 네, 그렇죠. 시장에서 뭔가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지위나 아니면 아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의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흥미롭네요. 비싸다는 게 오히려 강점이라니. 그리고 아까 그 미국군 계약 얘기 나왔잖아요. 베니오프가 자기들이 이겼다고 강조했지만 사실 그 직후에 팔란티어도 미국군이랑 또 다른 대형 계약을 땄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건 몰랐네요. 네. 향후 10년간 최대 100억 달러 규모였나? 아무튼 엄청나게 큰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승표로 전체 구도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좀 더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팔란티어는 대체 왜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가격 결정력의 원천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일단 팔란티어는 주로 정부기관이나 뭐 금융, 에너지 같은 아주 핵심 산업의 대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딱 파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장기 구독 계약, 거의 파트너십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장기 계약이요? 네, 계약 규모도 보통 수억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억 달러까지 가기도 하고요. 와, 그렇게 큰 규모로 장기 계약을 맺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미래 수익이 측하기가 훨씬 좋겠네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수익 가시성. 네, 맞아요. 예측 가능성. 팔란티오는 이걸 이제 자녀 이행 의무 RPO라고 부르는데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확보된 계약 금액이거든요. 이 RPO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하. 그건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이 아주 탄탄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미래 수익 확보. 이게 첫 번째 비결이네요. 그럼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모델 자체의 특징인데요. 아, 사스요? 네, 팔란티어라던 사스 기업들은 처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또 고객 시스템에 맞게 구축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하죠. 네, 그쵸. 하지만 일단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추가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기능을 더 확장할 때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집니다. 아,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복제해서 배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총이익률이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는 거군요. 네,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나면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강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대체 불가역성. 이것과 관련된 것도 있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소위 고착 효과, 스티키네스 팩터라고 하죠. 고착 효과요? 말 그대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이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아주 어렵게 만드는 힘이에요. 팔란티어의 그 플랫폼들 있잖아요. 파운드리나 고담 같은 거요. 네네. 이게 단순히 데이터 분석 도구가 아니에요. 고객사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 운영 방식,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아주 깊숙이 통합됩니다. 아, 데이터 처리부터 분석 모델까지 그냥 모든 게 팔란티어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한다. 어우,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그냥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환 비용이 시간, 돈, 조직적인 혼란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른 솔루션으로 갈아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고객이 되면 정말 장기 고객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네, 이 강력한 고착 효과, 이게 세 번째 핵심 요인입니다. 와, 정리를 해보면 그럼 첫째는 대규모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확보, 둘째는 사스 모델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수익성, 그리고 셋째는 한 번 쓰면 바꾸기 힘든 이 강력한 고착 효과. 이 세 가지가 팔란티어의 높은 가격과 가치를 떠받치는 기둥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베니오프의 발언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가 지적했던 그 높은 가격과 높은 가치 평가라는 게 방금 우리가 얘기한 팔란티어의 이런 강력한 경쟁 우위,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베니오프가 저거 너무 비싸라고 한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저 제품은 저렇게 비싸도 사가는구나. 그만큼 독보적이고 대체하기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의도치 않게 경쟁사의 강점을 막 광고해 준 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사실 시장에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소프트웨어 비싸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한 번 쓰면 다른 거 못 쓴다. 이런 메시지인데 네. 이걸 경쟁사 CEO가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준 셈이 된 거죠. 하하, 그러하네요. 실제로 미 육군처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까다로운 조직들이 그 비싼 가격을 내고 단연 계약을 계속 맺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이 해석을 뒷받침하고요. 야, 정말 기업들 간의 말싸움 하나에도 이렇게 여러 겹의 의미가 숨어 있군요. 그럼 이런 경쟁 구도가 앞으로 이 두 회사, 더 나아가서 업계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세일즈포스도 계속 데이터 분석이나 AI 쪽으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팔란티어랑 점점 더 부딪힐 텐데요. 맞습니다. 세일즈포스가 팔란티어를 그냥 틈새 시장 강자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핵심 영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진짜 경쟁자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양쪽 다 혁신의 속도를 훨씬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 서로를 더 강하게 의식하면서 막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 먼저 내놓으려고 경쟁하고 약간 기술 군비 경쟁처럼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런 치열한 경쟁이 때로는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뒤처지면 안 되니까 연구 개발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과감하게 시도하게 만들죠.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두 기업 모두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더 강화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경쟁이 꼭 제로섬 게임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기술 수준이 같이 올라간다면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어쩌면 이번 설전이 그런 긍정적인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의 변론을 시작으로 해서 이 겉으로 드러난 비판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 그리고 시장 경쟁의 어떤 역학관계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경쟁사의 날선 지적이 오히려 상대방의 강력한 시장 지위나 독보적인 가치를 역설적으로 더 부각시킬 수 있다. 이 점이 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기업 리더들의 말 한마디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표면적인 비판이 때로는 상대의 성공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인정이나 혹은 위기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단 팔란티어 사례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혁신적인 경쟁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반응 속에는 또 어떤 속내가 숨어 있는지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듣게 되는 어떤 비판적인 피드백 안에도요, 혹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강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